뭐?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서운할 일도 많다. 이제 너희 뒷바라지 하는 거 그만하려고 한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이 우선순위에 없고 네 인생이 우선이 된 것 같아. 너희가 내 도움에 익숙해진 것처럼 나도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이번엔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덜 힘들까 찾아다녔는데 그게 널 위한 게 아니었나 보다.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어. 근데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래, 너는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아니, 급해 죽겠는데 애들 안 봐준 적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도 불편한 거 감수하고 있는 거야. 어디 외식하거나 놀러라도 가려고 하면 엄마 신경 쓰이고, 뭐 준다고 집에 오면 애 아빠도 불편할 때도 있고, 가까이 사는데 우리도 당연히 불편하지. 그래. 네 말대로 이게 다 너무 붙어 살아서 그런 거 같아. 차라리 내가 이사를 가련다. 뭐? 이사? 아니, 이사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도와주기 싫어서 엄마가 도망가 버리는 것 같잖아.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들도 문제지만 다 큰 자식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나도 문제였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들은 너희들이 돌봐봐. 나도 언제까지 너만 품에 안고서 서운하다 어쩐다 하면서 늙고 싶지 않어. 너도 그런 부모는 부담스럽잖아. 엄마! 이렇게 딸 마음에 대못 받고 가면 후회해. 너야말로 앞으로 살면서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겨줄 것 같니? 나 죽으면 그때 가서 눈물 흘리지나 말어라. 딸로 인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여순 씨입니다. 외동딸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었던 김 씨는 그 희생이 얼마나 무의미했고 그 희생이 도리어 어떻게 부모 자식 지간을 갈라놓았나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자식 고생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오히려 망쳐놓은 듯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기만 한 자식은 그 사랑이 당연했고 더 큰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딸이 결혼을 하면서 김 씨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된 것이었죠. 애구머니나 벌써 애들 어린이집 끝날 시간이 됐네. 반찬을 만들다가 문득 시계를 보았더니 벌써 3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15분 뒤면 어린이집에서 손주가 하원을 하죠. 그리고 손주는 외할머니인 김 씨가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손에 낀 비닐 장갑을 서둘러 빼고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해놓은 반찬을 소분해서 반찬통에 넣고는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힐끔거리며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죠. 그렇게 김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정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집 앞이 아닌 옆 아파트 앞에 어린이집 차가 서는 이유는 그곳이 김 씨 딸 한영지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차에서 두돌된 어린아이가 선생님 품에 안겨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두돌된 아이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3살 아이들은 쌍둥이 손녀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딸이나 사위가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김 씨가 돌봐야 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는 이제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 덕에 김 씨의 집거실은 신혼부부 집처럼 매트가 깔려 있었고 가구 모서리마다 푹신한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죠. 한시라도 눈을 떼면 다치기 십상이었고 둘이서 쉬지 않고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 데리고 있는 것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쁜 지우랑 선우 배고프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까지 먹이면 김 씨의 할 일이 끝납니다. 엄마, 나왔어. 퇴근한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7시 반쯤이었습니다. 대체로 7시가 넘어야 딸이든 사위든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딸이 먼저 오게 된 모양이었죠. 우리 딸 고생했다. 밥은? 집에 가서 애 아빠랑 먹을게. 그래. 반찬 해놨으니까 가져가. 덜어놨어. 그러자 딸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는 왜 또 열어봐? 거기 식탁 위에 있는데. 아, 그거 말고 뭐 좀 가지고 갈 거 없나 해서 그렇지. 너희는 장을 안 보니? 왜 매번 엄마 냉장고를 뒤져? 뭐하러 장을 봐. 여기서 가져가면 되는 걸. 김 씨는 기가 막힌 웃음을 짓긴 했어도 딸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럴 줄 알고 넉넉하게 장을 봐두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가 아이들을 봐주는 대신 딸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늘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니 그 돈은 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딸 때문에 아이들은 김 씨가 유모차를 끌고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딸이 차를 타고 가도 애들 둘의 짐까지 옮기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같은 아파트는 아니어도 서로 끝동에 살아서 실제 거리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면 서로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서방 오면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어. 얼른 가봐. 그래, 쉬어라. 딸네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오니 김 씨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은 8시가 훌쩍 넘었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죠. 딸에게 해주고 남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몇 시간 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에 비해선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온종일 김 씨가 갓난아기들을 돌봐야 했으니 말이죠. 그 당시는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큰 병이 없어도 알아놓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어린아기를 둘을 동시에 보는 것은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정도니 어느 정도 짐작이 가겠죠. 왜 이렇게 딸 부부를 혼자 뒷바라지하느냐 묻는다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의 시집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위의 가족들 모두 제주도에 살고 있고 사위만 혼자 떨어져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 식구들을 보는 게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 부부 뒷바라지는 모두 친정엄마인 김씨목 씨였습니다. 사부인이 계셔서 제가 안심이 돼요. 저희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애들을 챙기지 못하니까요. 사부인이 신경 좀 써주세요. 제주도에 있는 안사돈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올라와서 김 씨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안내. 걱정 마세요. 오며 가며 들여다볼게요. 저는 사부인이 부러워요. 가까이 살면서 애들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요. 자주 놀러 오세요. 사실 김 씨가 딸과 가까이 살게 된 것은 김 씨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나 이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 씨네 집과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도 너무 가까웠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하냐? 친정부모는 가까울수록 좋고 시부모는 멀수록 좋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김 씨도 딸과 함께 웃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들 김 씨와 딸이 가까이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김 씨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만 자주 만나기에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며 노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김 씨는 오히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돈이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비행기 시간 늦겠다. 알았어, 엄마. 혼자 외롭지 않지? 걱정 말어. 딸이 나가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를 맡기지 않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쉬게 되어 얼씨구나 했겠지만 이렇게 명절 같은 때에는 홀로 남겨지는 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를 하루 이틀 있다가 오긴 비행기표가 아깝다며 결혼 후 명절이면 휴일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딸 부부는 제주도에 머물렀습니다. 어차피 차례를 지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들 떠들썩한 명절에 같이 떡국 한 그릇 먹을 가족도 없다는 것이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했었어? 못 봤네. 제주도에 도착한 지 한참 되었을 텐데 연락이 없다가 늦은 밤에 전화 온 딸.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밥은 먹었어? 진작 먹었지. 나 식구들이 부른다. 내일 여행 계획 짜고 있거든.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 알았다. 평소엔 평일이고 주말이고 없이 딸내 대신 애보고 집안일 해주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런 휴일에는 정작 혼자 어디도 못 가고 집에서 외톨이처럼 있었습니다. 대부분 휴일에는 딸이 제주도에 내려가거나 제주도 식구들이 올라오거나 하기 때문에 김 씨가 딸 부부와 여행을 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뒷바라지하는 사람 따로 좋은 시간 보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멀리 사니까 이해해야겠지만 멀리 사니 서로 더 애틋해 보이기도 하고 늘 좋은 면만 보니 어쩔 땐 부러웠습니다. 그래, 떡국 먹어서 뭐하냐? 한 살 더 먹기나 하지.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함께했던 명절이기 때문에 딸이 결혼한 후에 혼자가 된 것이 무척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딸과 둘이 오순도순 보냈던 시간이 오래된 과거가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년, 2년 지나니 김 씨도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관계에 어느새 적응을 한 것은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서방. 좀 늦었네. 네. 일이 늦게 끝나서 영지는 야근한대요. 그래, 전화 받았지. 밥은 먹었어? 아,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오는 거니까. 못 먹었죠. 그래? 불고기 재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영지랑 같이 먹어. 아니요. 제가 짐이 많아서요. 아이를 안으면서 하는 사위의 말에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차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가서 실어줄게. 아니에요. 애들 안고 짐까지 들고 못 올라가요. 그래? 그럼 불고기만 챙겨서 가. 애들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괜찮다니까요. 장모님, 저 좀 피곤해서요. 저녁 안 먹을 거예요. 애들만 데리고 갈게요. 어쩐지 사위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일이 늦게 끝났으니 피곤한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럼 영지라도 먹으라고 이거를 내가 갖다 줄까? 아니, 오늘이 좀 그러면 내일 영지한테 줄게. 그러니 사위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장모님 드세요. 그러니 김 씨가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 피곤하지? 알았어. 얼른 들어가 봐. 괜히 붙잡아뒀네. 그런데 사위가 뒤돌아섰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 매번 안 챙겨주셔도 돼요. 애들 데리고 갈 때는 짐도 많고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요.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사위는 아이들만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말투는 어찌나 차갑고
나서는 발걸음은 어찌나 찬바람이 쌩부는지 김 씨가 사위에게 큰 잘못이라도 한 듯 보였습니다. 일하느라 힘든 부부를 위해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귀찮고 불편한 듯 했죠. 아무래도 딸은 살림살이에 신경 써서 가져가지 말래도 냉장고를 뒤져서라도 챙겨가지만 사위 마음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머쓱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애들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니 늘 고맙다고 하던 사위도 김 씨가 도와주는 것이 익숙해지자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이번에도 짜증을 내며 아이들만 홀랑 데리고 돌아가 버리는 사위. 김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딸은 그런 김 씨의 속도 모르고 늦은 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불고기 준다고 하지 않았었어? 아, 조서방이 짐이 많다고 그래서. 아, 그럼 엄마가 갖다 주면 되잖아. 밥도 못 먹었는데 또 언제 차려서 먹으라고. 조서방이 됐다 그래서 안 갖다 줬지. 아, 배고파 죽겠는데. 싫다는데 어쩌냐. 앞으로 주지 말라는데. 뭐? 주지 말라 그랬다고. 애 아빠도 잘 먹는데 왜 그랬지? 기분도 안 좋아 보이던데. 쌩하니 가버렸어. 좀 섭섭하더라. 에이,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랬겠지. 아무튼 알았어. 끊어. 밥 먹어야겠다. 딸도 야속했습니다. 딸이 이러니 사위도 김 씨에게 마음껏 짜증을 내는 것이겠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김 씨도 처음엔 좋아서 도와줬던 것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엄마인지 부모인지 아니면 식모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서 애들 봐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 딸이 아이들을 김 씨네 집에 두고 가기도 했고 이렇게 김 씨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와. 집이 좀 엉망이야, 엄마. 어디 가길래 그래? 엄마 오늘은 안 돼. 친구들 좀 만나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 친구들은 핑계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혼자 생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친구, 무슨 친구? 약속 있으면 미리 말해주지. 내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어디 가는데 그래? 아니, 가까운데 좀 가서 바람 쐬려고 했지. 그렇다고 우리가 일요일에 놀러 갈 순 없잖아.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데? 김 씨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말엔 아이들을 맡기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다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엄마도 좀 엄마만의 시간을 갖자. 오늘만 봐줘, 그럼. 결국 1시간 뒤 김 씨는 쌍둥이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뜻대로 됐습니다. 주말 오전부터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엉망이라는 집도 치우다 보니 무언가 잘못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상 하던 일이 오늘따라 버거웠습니다. 저녁엔 외출도 못하고 주말에도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니 감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나 사위는 더 이상 고마워하지도 않는 듯하고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만이라도 스스로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평일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주말엔 딸과 사위가 충분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 되었을 때 딸은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김 씨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탁을 해왔고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왜 또? 이번에도 친구 만나? 아니, 좀 쉬려고.
쉰다고? 그래. 몸이 너무 지친다. 쌍둥이 중 하나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자꾸 보채서 평소보다 힘든 평일을 보냈기 때문인지 몸이 더욱 지친 상태였습니다. 거절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애써 지어낸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뭐 하면서 쉬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좀 쉬게. 아니, 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면 그 시간에 애들 봐주면 되잖아. 애들이랑 놀면서 쉬면 되지. 어디 가는 것도 아니면서 왜 안 봐준다 그래? 딸은 납득이 안 가는 듯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봐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도 내내 고생했는데 주말이라도 좀 해방되자. 해방. 뭐, 우리 애들이 엄마를 가더나? 좀 서운하네. 속이 이미 꼬였는지 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안 된다는 거야? 평일에 봐줄게. 그러자 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쾅하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딸은 삐진 듯 주말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 딸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리고 월요일 저녁, 사위가 아이들을 데리러 김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장모님, 영지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어머니가 기분 좀 풀어주세요. 많이 서운했나 봐요. 주말에 약속도 취소해야 돼서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사위의 말에 김씨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실상 딸과 사위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못 봐준다는 소리에 이런 반응이니 숨이 막혔죠.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사위가 아닌 딸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왔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만나던 사이였는데 2, 3일 좀 못 봤다고 어색했습니다. 애들은? 방에 있어. 밥은 먹었니? 진짜 그놈의 밥 타령 좀 그만해. 뭐? 맨날 볼 때마다 밥 먹었느냐고는 왜 물어봐? 지겨워 죽겠어. 김 씨는 당황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삐졌다고 하더라도 말이 좀 심한 듯 했습니다. 김 씨가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자 딸도 아차 싶었는지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굶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김 씨는 피가 차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놈의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해주는 친정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넌 그게 지겹구나. 이번에 딸의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서 가봐. 김 씨는 서로 기분만 더 틀어질 것 같아서 서둘러 딸을 보냈습니다. 딸도 머뭇거리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죠. 김 씨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딸과 사위가 떠올랐습니다. 차갑던 딸과 사위의 표정. 그동안 당연스럽게 아이를 김 씨의 집에 놓고 가버리던 뒷모습. 짜증을 내던 말투. 그런 것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떠올리고 있자니 그동안 김 씨 본인이 화를 자초한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하며 김 씨 집 근처로 오겠다고 했을 때도 자신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막연히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조금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한 자신이 바보 같았죠. 이제 쌍둥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김 씨는 육아에 손을 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김 씨가 평소처럼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딸이 데리러 온다면 그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죠.
이번엔 딸을 위한 반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만 저녁을 먹인 뒤에 집안에만 있기에도 갑갑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짐이라도 된 듯한 상황에 마음이 좋지 않았죠. 이쁜 내 강아지들, 너희들이 무슨 죄니? 30분 정도 놀고 있으니 주변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던 찰나에 주차장으로 딸이 것으로 보이는 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너희 엄마 왔나 보다.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김 씨가 일어났는데 딸의 차를 뒤이어 사위도 도착했습니다. 웬일로 같이 퇴근했나 보네. 아이들 엉덩이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고 있는데 주차를 한 딸과 사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놀이터를 향해서 함께 걸어왔죠. 아참 제주도에서 전화 왔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인지 목소리가 무척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어머니 허리 다치셨었잖아. 근데 걱정된다고 전화하셨어. 우리 엄마는 어디 아픈 데 없냐고. 그래?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 아프면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아,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했대? 벌써부터 그런 걸 걱정을 해. 그래서 당신은 뭐라 그랬어? 그냥 우리 엄마 건강하다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모시고 살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지. 그래? 진짜 그럴 생각이야? 어떻게 모시고 살아? 가까이 사는데도 불편하고 서운할 때 많은데. 같이 살면 비극이지. 대신 당신도 나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하지 마. 공평하게. 그럴 리가 있어? 나는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니까 서로 대리효도 바라면서 싸우고 그러지 말자고. 지척에 김 씨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딸과 사위의 대화는 김 씨를 위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김 씨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부양받기를 바란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알맹이만 쏙 빼먹고 늙으면 내팽개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김 씨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입구에 가까워지자 그 앞 놀이터에 서 있는 김 씨를 발견했는지 딸과 사위가 놀랐습니다. 왔니? 장모님, 왜 나와 계세요? 바람 쐬러 나왔다. 김 씨가 잡고 있던 애들 손을 딸과 사위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대로 차 타고 바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일부터 좀 쉬련다. 무슨 말이야? 엄마도 좀 자유시간 좀 가지려고. 갑자기? 그러면 우리 애들은?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희 둘이 맞벌이 하면 애들 어린이집에 더 둬도 되잖아. 요즘은 늦게까지도 맡길 수 있다던데. 아니, 그럼 그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들이 계속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듯이 말하는 게 어딨어?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엄마한테 밥 타령 지겹다고 했던 것 때문이지. 근데 애들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바깥에서 이러지 말고 애들 데리고 들어가 봐라.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사실 김 씨는 딸에게 더 이상 실망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속으론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허리가 분질러지고 손끝이 부르터도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연락한다니.
당장 내일도 애들을 봐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무책임해? 나 요즘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야. 오늘은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딸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무책임? 내가 낳은 너는 내 책임이라지만 네 자식들은 영지 네 책임 아니니? 뭐?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서운할 일도 많다. 이런 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제 너희 뒷바라지 하는 거 그만하려고 한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이 우선순위에 없고 네 인생이 우선이 된 것 같아. 너희가 내 도움에 익숙해진 것처럼 나도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이번엔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덜 힘들까 찾아다녔는데 그게 널 위한 게 아니었나 보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애 봐주시는 거 힘드셨으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애아빠 있는 데서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가 돼? 너는 조서방 있는 데서 엄마 무시하고 부려먹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서방도 장모를 장모로 안 보지? 아니, 장모님, 제가 언제? 엄마,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좀 말이 날카롭게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아니, 딸내미가 엄마를 소중히 여기면 어느 사위가 장모를 업신 여길까? 그렇게 따지면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어. 근데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도리어 김 씨에게 서운하다는 딸. 너는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아니, 급해 죽겠는데 애들 안 봐준 적도 있고, 우리도 불편한 거 감수하고 있는 거야. 어디 외식하거나 놀러라도 가려고 하면 엄마 눈치 보이고, 뭐 준다고 집에 오면 애 아빠도 불편할 때도 있고, 가까이 사는데 우리도 당연히 불편하지. 그래. 이게 다 너무 붙어 살아서 그런 거 같아. 차라리 내가 이사를 가련다. 뭐? 이사? 사실 간밤에도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정엄마라고 하더라도 시부모처럼 멀리 살아야 늘 애틋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결사반대를 해서라도 옆에 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죠. 이사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도와주기 싫어서 엄마가 도망가 버리는 것 같잖아.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들도 문제지만 다 큰 자식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나도 문제였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들은 너희들이 돌봐봐. 나도 언제까지 너만 품에 안고서 서운하다 어쩐다 하면서 늙고 싶지 않어. 너도 그런 부모는 부담스럽잖아. 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김 씨가 빈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며 가며 어쩌다 한 번씩 딸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사만큼은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딸 마음에 대못 받고 가면 후회해. 독하게 말을 내뱉는 딸에 김 씨의 마음이 헛헛해졌습니다. 소태를 삼킨 듯 입안도 썼습니다. 너야말로 앞으로 살면서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겨줄 것 같니? 나 죽으면 그때 가서 눈물 흘리지 말어. 김 씨가 먼저 뒤돌아섰습니다. 딸과 지척에 산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워했는데 아마도 자신은 잘못된 결정을 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늦기 전에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당장엔 버겁고 힘들어도 결국엔 이것이 김 씨도 딸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해를 넘기기 전에 딸과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임을 김 씨는 장담했습니다.
너희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이제 오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 너는 뭐 엄마를 네 식모쯤으로 생각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너희만 불편한 줄 알아? 나도 너희 오면 힘들고 불편해.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은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밖엔 없지? 그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나도 나중에 애들이 커서 오면 엄마처럼 하겠지. 나도 이제 너희 지긋지긋하다. 집에 와서도 밥 차리고 물 떠다 바치고 너희는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엄마 부려먹고 무슨 임금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뭐든지 다 해줘야 해? 너희가 좀 와서 늙은 엄마 도와줄 생각은 못해. 엄마, 집에 거지가 와도 대접해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엄마는 자식을 이렇게 박대해도 돼? 내가 너희를 언제 박대해? 거봐라. 엄마가 여태 너희에게 해준 건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잖냐. 그리고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밥? 힘들어도 차려줄 수 있어. 그런데 부모 벗겨 먹으려는 자식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니, 벗겨 먹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됐다. 잔말 말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6세가 된 서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둘째 아들 46세 김인창입니다. 서 씨가 아들 인창을 집에서 쫓아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오면 버선발로 나가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이 반갑지 않습니다. 늙은 몸뚱이 이끌고 물까지 대령해가며 반겼던 자식들이었지만 정작 그런 대접을 받은 자식들은 부모의 등골까지 빼먹으려 했죠. 서 씨는 26세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마을에서 방앗간을 하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 둘을 키우기에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끈 짧은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식 둘을 가르치려고 뼈 빠지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줄 수는 없었어도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키웠습니다. 아들 둘은 서 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신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자식들 온대? 나는 아들만 와. 며느리는? 안 온 지 몇 년 됐어. 서 씨는 이웃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애들 주렁주렁 달고 며느리까지 오면 손님상 차려야 되잖아. 아들만 오면 반찬도 신경 덜 쓰고 간단하게 차례만 지내고 치워버리는 되는걸. 우리 며느리 입맛도 까다로워서 그거 비위 맞추고 상 차리고 청소하고 하려면 죽어나 정말? 며느리 때문에 이 나이까지 시집살이 하는 것 같다니까. 그걸 왜 다 네가 해? 며느리 시키면 되잖아. 뭐? 며느리를 시켜? 그랬다가는 아주 뒤집어진다. 맞벌이 한다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며느리는 다 옛날 말이야. 요즘엔 며느님이라고 해야 해. 그럼 아들 며느리 둘 다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래. 설거지도 안 하는데 뭘. 아니 남이 집에 가도 주인이 밥 해주면 설거지라도 해주잖아. 근데 아주 상전이야 상전. 아주 당연하게 앉아만 있는다고. 언니는 딸들이 좀 도와주지 않아? 아이고 딸은 더해. 친정에서 누가 일을 해? 참 젊은 애들이 늙은 부모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그래서 그냥 아들만 오라고 하잖아 이제. 그니까 진짜 편해. 근데 TV에 며느리들이 명절에 몸살나고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 보면 왜 우리 집만 이러나 싶다니까. 나만 이러고 사나? 언니는 어때? 대화 도중 서 씨에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서 씨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어서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죠. 서 씨는 아들이 둘이고 큰아들이 아이가 둘, 둘째 아들이 아이가 셋입니다. 거진 10명이 한 번에 왔다 가면 서 씨는 늘 몸살에 며칠 동안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삼시세끼 챙기는 것, 청소하는 것,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 서 씨를 힘들게 했고, 2차적으로는 각각 가정을 꾸린 형제들끼리 만나게 되면 늘 반갑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서 씨의 신경줄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 씨도 명절엔 홀로 조용히 지내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자식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지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반가운 마음만 가지고 맞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서 와. 형은 이번에 안 온대지? 여행 간대. 하여간 그게 다 돈지랄이야. 넌 형한테 명절 전날 저녁, 둘째 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 씨의 말대로 첫째 아들은 올해부터는 명절에 오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작년 명절에 두 아들이 크게 싸운 뒤로 서 씨가 내린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큰아들이 추석에 오면 작은 아들이 설에, 큰아들이 설에 오면 작은 아들이 추석에 따로따로 보기로 했죠. 그렇다 보니 자식들 보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차라리 편했습니다. 조용했던 집안은 작은 아들네만 들어왔는데도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애가 셋이나 되다 보니 북적북적했죠. 맛있는 거 뭐 좀 했어? 짐을 푼 아들이 부엌을 기웃대며 말했습니다. 그냥 잡채랑 이런 것 좀 했지. 얼른 차려줘. 계속 운전했더니 배고프네. 그러고선 거실로 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며느리가 어린 막내를 안고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싱거워요. 서 씨가 묻혀놓은 나물을 손으로 집어먹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소금 좀 치셔야겠는데. 그러더니 다시 집어들어 막내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한 거 싱겁지? 아이고, 우린 방해하지 말고 나가 있자.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를 붙들고 손으로 집어 이것 먹였다 저것 먹였다 하더니 며느리도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들 앉아서 TV 보고 드러눕고 쉬고 있는 가운데 서 씨 혼자 분주했습니다. 인창아, 이거 상에다 좀 놔라. 애들 시켜. 이미 음식은 한참 전부터 준비해서 거의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거실에 펴놓은 상에 반찬을 좀 놓으라는 말에 아들은 손가락으로 귀만 후비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시키라는 아들. 아이고, 알른이 죽지. 어머니,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애기 때문에. 3살 된 막내는 혼자 놔둬도 잘 놀지만 며느리는 아이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 씨도 똑같은 처지였죠. 물론 알른이 죽지 하고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의 탓이겠죠. 혼자 있을 땐 반찬 2-3가지에 간단하게 먹고 치워버리지만 여러 식구들이 있으니 반찬 하나 만드는데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리 엄마 나이 들더니 미각이 예전만 못하네. 그치? 나도 아까 싱겁다고 말씀드렸어. 옛날에는 동네 아줌마들도 막 얻어가고 했는데. 앞으론 가짓수를 좀 줄이고 맛에 신경 쓰는 건 어때? 하지만 그걸 자식들이 알아주기라도 하면 다행이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차려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 그게 억울했죠. 저들끼린 농담처럼 말하지만 듣는 서 씨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너희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다음부터는 너희가 먹을 건 너희가 챙겨와라. 음식이 짠에 싱겁네 품평을 받고 있자니 화딱지가 났습니다. 내일 쓸 차례 음식 준비하랴, 저녁상 차리랴. 벌써부터 몸져 놓을 것 같은 지엄마는 생각도 안 하는 아들이 얄미웠습니다. 빈말이라도 고생했다, 맛있다. 이 말이 어렵나 싶었죠. 에이, 어머니. 맛있어요. 애 아빠가 농담한 거예요. 뒤늦게 맘에도 없는 칭찬을 하는 며느리도 똑같이 얄미웠습니다. 사실 아들보다는 며느리 때문에 밥 차리는 게 더 부담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형은 돈이라도 좀 보냈어? 서 씨의 마음이 상한 것은 작은 해프닝인 듯 웃어넘긴 아들이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상품권 보냈어. 오지 않는 대신에 이것저것 보내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작은 아들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뭐 또 10만 원, 20만 원짜리 보낸 건 아니겠지? 그건 알아서 뭐 하게. 돈도 많은데 안 왔으면 그런 거라도 챙겨야지. 작은 아들네보다 여유로운 큰아들네. 작년에 싸웠던 이유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잘 버는 큰아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작은 아들의 말에 큰 며느리가 따지고 들면서 서로 크게 다투게 되었죠. 돈 얘길 뭐 하러 해?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많은 거지.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백화점 갈 일 없으시니까 저 올라갈 때 챙겨가도 되죠? 서 씨는 며느리의 말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상품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용건은 그게 아니라며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애엄마가 다시 일하거든. 막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었던 며느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터라 힘들다며 푸념했던 작은 아들이었죠. 근데 애새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쉬워? 그렇겠지. 애미가 고생이 많어. 서 씨가 걱정스럽게 말하니 작은 아들이 이때다 싶어 용건을 말했습니다. 이참에 엄마가 올라오는 거 어때? 집이랑 땅 다 팔고. 엄마도 이제 곧 80인데? 이 시골에서 언제까지 혼자 지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돈은 우리가 벌고. 하지만 아들네는 자신의 집에서 살라고 했지만 애가 셋이나 있는 집이라 서씨까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이 집이랑 방앗간이랑 땅이랑 팔면 돈 좀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보태가지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가벼운 투로 말하는 아들. 하지만 서 씨는 생각하기도 전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땅도 있고 집도 있기에 이걸로 노후를 보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아들네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손발 잘려서 아들한테 얹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가끔 명절에 한 번씩 와도 그 뒷바라지 하느라 몸살이 나는데 아주 아들내서 상주하면서 그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죠. 말은 애들이나 보면서 쉬라고 하지만 애들 보는 일이 쉬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집에 있다 보면 집안일 같은 건 모두 서 씨의 몫이 될 텐데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좋다. 너희는 나 데리고 살 필요 없어. 아니, 꼭 엄마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엄마 직장 다니면 우리도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지. 그럼 사람을 써야지. 아니, 직장 다니면서 사람 쓸 거면 직장은 왜 다녀? 다 그 돈으로 나가는데.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겠지만 서 씨는 아들의 뜻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고생하는 것도 가끔이기에 반가운 마음만 갖자 다짐하는 것인데
함께 살면 반가운 마음은 없을 테고 고생만 남게 되겠죠. 너희 수발만 들다 늙어 죽을 일 있니? 참 답답하네. 무슨 수발을 들어. 오히려 엄마가 며느리 수발을 받는 거지. 애엄마도 시집살이 하고 싶겠어? 근데 큰 결심한 거야. 서 씨는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시집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며느리가 제 집이라고 시엄마 수발을 들을 것이라곤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큰 결심하지 말어.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애 키우면서 맞벌이 잘만 하잖냐. 너희도 셋째 낳기 전엔 그렇게 살았잖아. 그건 애가 둘일 때고. 아, 그럼 땅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줘. 이번엔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작은 아들. 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무슨 투자를 잘못했다며 죽는 소리를 했던 아들을 한번 작게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새 또 손을 벌리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땅 팔아서 너 주면 엄마는 무슨 돈으로 살아? 그리고 너만 줄 수도 없고 네 형까지 손 벌리면 엄마 빈털터리 만들게. 그러자 아들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을 왜 줘?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을? 큰며느리의 친정이 부유해서 시집 올 때 서울에 있는 큰 아파트를 하나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의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탓에 작은 아들이 늘 불만이 많았죠. 그게 싫으면 그냥 엄마가 정리하고 오라니까. 그러면 엄마 노후 걱정은 없잖아. 왜 자꾸 혼자 살면서 노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남들은 부모 모시기 싫어서 난린데 엄마는 왜 모시겠다고 해도 싫다 그래. 정말 답답하네. 말본새가 참. 이제는 밥도 안 들어가는지 아들은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하고 올려놨습니다. 그건 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써 차린 상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애들이라도 잘 먹으니 다행이었죠. 아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서 씨에게 화가 났는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막내도 놓고 작은 아들을 따라 나섰죠. 아이들 셋과 밥상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서 씨. 이러니 죽어도 안 간다고 하는 거지. 홀로 상을 치우며 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막내도 보채는 바람에 치우는 데는 한참 걸렸죠. 아이고 아파라. 설거지를 하던 서 씨가 오른쪽 손목을 부여잡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접시란 접시는 전부 나와 있어서 설거지거리가 많았습니다. 한참을 걸려서 밥상을 치우니 그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혔는지 서 씨에게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아들. 서 씨도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어 그저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잘 준비를 마쳤고 이부자리가 깔려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작은 아들네만 왔기 때문에 서 씨도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죠. 두 식구가 와 있었다면 서 씨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아직 명절 전날이지만 서 씨는 벌써부터 고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부치고 대부분 음식을 준비해 놓긴 했지만 당일에 해야 하는 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 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뉘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또 홀로 분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8시가 넘도록 꿈나라였습니다. 보통 아침 일찍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잠에서 깨는 법인데 옆에서 꽹과리를 쳐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얘들은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차례상을 놓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렇게 시간이 늦은 줄 몰랐어요. 벌써 다 차리셨어요? 그래. 인창이 좀 깨워라.
그러자 또 한참이 지나서 나온 아들. 백가죽을 벅벅 긁으며 나오는 꼴이 나무늘보가 형님하게 생겼습니다. 인창아, 이거 밤 좀 쳐라. 손목이 아파서 못하겠네. 다른 음식은 다 준비했지만 밤은 손목이 아파 그대로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왼손으로 하면 안 돼. 뭐? 전에 보니까 왼손으로도 칼질하더만. 손목 때문에 가끔 왼손을 쓸 때가 있었는데 두부나 김치를 썰 때나 가능한 것이지 밤 껍질을 깔 수는 없었습니다. 서 씨가 황당해하며 묻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농담이네요. 아, 귀찮아. 모처럼 쉬러 왔는데 일을 시켜.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서 씨에게 투덜댈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작 밤 하나 깎는 게 힘든지 참. 서 씨는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죠. 이래서 서 씨는 명절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얼굴 보는 건 좋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밥을 먹으니 또 설거짓거리가 산더미였습니다. 아이고, 난 저거는 못 치우겠다. 결국 서 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하든 좀 해. 엄마는 손님한테 일을 시켜. 우리 가야 돼, 엄마. 이제 차 막혀. 그래도 어머니 혼자 이거 어떻게 다 치우셔? 싱크대에 옮겨놓기만이라도 하자.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 달라 그럴 땐 가족이고 싫은 일 할 땐 손님이라는 아들. 됐다, 됐어. 그냥 얼른 가봐라.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릇을 옮기려던 며느리도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서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명절 때는 이렇게 오지 말어. 다음부터는 나 혼자 차례 지낼 테니까. 엄마 혼자 차례를 어떻게 지내? 그동안 큰 도움이라도 줬던 것처럼 말하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죠. 혼자 지내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음식도 조금씩만 해서 먹고 치워버리면 되니까. 그래도 명절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명절을 챙겼다고. 정 오고 싶으면 그냥 밖에 식당에서 밥 먹고 말자. 내 나이 이제 곧 80인데 늙은 애미한테 너무하단 생각 안 드니? 하지만 아들은 되려 황당해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식들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질색할 일이야? 며느리도 자신 때문에 일어나 눈치를 봤습니다. 너무 힘드셨구나. 다음엔 저도 일손 좀 보탤게요.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어도. 남의 자식에게 조상님 차례상 차리라고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돕든 안 돕든 자식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너무 고단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말이죠. 그냥 됐다. 다음부터는 오지 말어. 볼 일 있으면 차라리 내가 가마. 그러니까 아들은 또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까. 그러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고생시키는 게 바로 너다, 이놈아. 어째 뭐 하나 해달라 그러면 손님이 어쩌고, 일을 시킨다 어쩐다. 그냥 안 오는 게 맘 편하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말라 그러면 좋아한다지만 서 씨의 며느리는 며칠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해주는 밥 먹고 늦잠이나 자면 되기 때문에 꺼려할 이유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나 애들도 안 보고 싶어? 아니, 어떻게 안 보고 싶겠어. 당연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서로 좋은 모습만 보자 이거야. 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대가족도 아닌데. 아들은 서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편히 쉬다 가는 입장에서는 서 씨의 노고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올게요. 그리고
합가하는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전화 드릴게요. 아들은 다음에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며 올라갔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떠난 자리는 폭풍이 지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음 명절에 또 해. 큰아들네가 온다고 썩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가 둘이라 서씨가 편히 명절을 보내는 줄 알지만 실상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서씨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식들이 반갑긴 하지만 옛말처럼 가면 더 반가웠죠. 서씨는 또 이틀 내리 누워서 알아야 했습니다. 이 짓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 서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올라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내려온 아들에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지난번에 하던 얘기 마저 하자고 했잖아. 서씨는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건 그냥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잖냐? 혹시 형 때문에 그래? 형도 아무 말 못하겠지. 내가 엄마 모신다고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잖냐? 굳이 뭐 하러 그래? 너희 힘들면 내가 가끔 가서 애도 봐주고 하마.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니? 엄마는 그렇게 자식이 불편해? 그럼 너는 안 불편해? 당연하지. 넌 그래도 애미랑 애들은 안 불편하겠어? 뭐가 불편해? 가족인데. 서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불편하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기 힘들어.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나이야. 애미도 하기 힘든 걸 늙은 엄마한테 시키려고 그래. 애 엄마는 돈 벌잖아.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설마 엄마 돈 보태서 큰 집으로 이사 가려 했다고 그래? 너 말 참 이쁘게 한다. 지금도 이러는데 같이 살면 서로 맘 상할 일밖에 더 있어?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사이가 좋으려면 떨어져 살아야 한다 그랬어. 그건 남들 얘기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엄마 생각은 변함없으니까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올라가 봐. 서씨는 대화를 차단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더 이상 입씨름을 해봤자 감정만 소모할 것 같았습니다. 명절 끝나고 모처럼 평화롭게 쉬나 했더니 아직도 끝이 안 났나 싶어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자다가 잠이 깬 서씨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창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다 그 옆에 있던 작은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아들 방문도 닫아주려고 다가갔는데 아들이 아직 잠에 들지 않았는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듯 했죠. 아니, 싫다 그러네. 어떡하냐 그럼. 당신이 내일 애들이라도 데리고 내려와 봐. 그래도 엄마가 손주라면 끔찍하게 챙기잖냐. 아들은 며느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와서 좀 밥상도 차려드리고, 며느리로서 좀 좋은 모습 좀 보여봐. 그래 엄마도 우리랑 사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냐. 뭐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일을 위해서 당신도 좀 노력해보라는 거지. 그래, 불편해도 좀 참어. 나라고 뭐 이러는 게 좋은 줄 알아. 엄마가 마음 돌려서 여기 정리하고 올라오면 우리도 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글쎄, 모르지. 암만 못해도 이 3억은 나오지 않겠어? 서씨는 자신이 무슨 얘기를 들었나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살고 싶어서 합가를 제안한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와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 씨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려 했습니다. 새벽이라 운전하고 가기도 힘들 테니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당신도 엄마가 집안 살림 다 해주고 애도 키워주면 좋지. 뭐. 안 그래? 그래. 정 그러면 그냥 편하게 집에 일해주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알았지? 그니까 내일 애들 데리고 내려와. 그래. 끊어. 그 말을 듣고 서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일 오지 말라 그래라? 엄마, 아들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앉았어? 그래. 너희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오지 말라 그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냐? 너는 뭐 엄마를 네 식모쯤으로 생각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너희만 불편한 줄 알아. 나도 너희 오면 힘들고 불편해.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은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지? 그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나도 나중에 애들이 커서 오면 엄마처럼 하겠지. 서 씨도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자식 때문에 속이 탔습니다. 나도 이제 너희 지긋지긋하다. 집에 와서도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엄마 부려먹고 무슨 임금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뭐든지 다 해줘야 해. 너희가 좀 와서 늙은 엄마 도와줄 생각은 못해? 엄마, 집에 거지가 와도 대접해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엄마는 자식을 이렇게 박대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제 박대해? 거봐라. 엄마가 여태 너희에게 해준 건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잖냐? 그리고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밥? 힘들어도 차려줄 수 있어. 그런데 부모 벗겨먹으려는 자식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니, 벗겨먹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다시는 집이랑 땅 얘기 안 하는 거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화를 냈습니다. 알겠네. 결국 그거잖아. 우리랑 살기 싫다는 게. 내 말이 맞았네. 돈 때문인 거잖아. 그래. 그런 걸로 하자. 무슨 말이 그래? 너는 이제 너희 집에 돌아가 봐라. 뭐? 지금 이 시간에? 새벽이야. 그래. 차 안 막히고 좋겠네. 아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정 같았으면 이쯤에서 서 씨도 좋게 마무리했겠지만 서 씨도 상심이 컸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 보내고도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 그래. 네가 가야 엄마가 발 뻗고 잠자겠다.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니까 안 보고 살 순 없겠지만 나중에 내 마음이 좀 풀리면 바깥에서 밥이나 한 끼씩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살자. 서로 불편하게 부대끼면서 살 건 뭐 있어?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어서 짐 싸. 내려오지도 말어. 엄마도 너희 집엔 안 갈 테니까. 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서 씨를 다그쳤지만 서 씨는 끝내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온다고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보지 말자고 말해야 했던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엇이든 받아주기만 하니 자식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기에 똑바로 이야기해줬어야 했습니다. 한쪽이 참기만 하는 관계는 골마버리기 마련인지라 이렇게 깔끔하게 도려내버려야 나중에 새살이 돋지 않겠습니까? 서 씨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아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는 새까만 새벽녘 서 씨의 집을 떠났습니다.